네. 이번 시간에는 예상문제집 교재 58페이지에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법인 을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그리고 소속공인과 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A, B, C, C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C를 말함 조건을 제시했네요. 자, 갑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B씨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B씨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 못하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입니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하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겠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 형사입니다. 그 3년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그리고 이 지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는데 종전법에서는 2천만 원 이하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뀌었죠. 어찌됐든 1년짜리지 3년짜리는 아닙니다. 틀렸고 을이 누굽니까? 중개법인 을이죠. 중개법인 을이 알겠어요. B씨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시장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이제 중개법인 을은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럼 B씨의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는데 B시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A씨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병은 누굽니까? 책임자죠.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지금은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려버렸고 중개법인 을은 B씨, C씨, D씨의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A씨에만 두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답이네. 5번에 책임자 병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정은 고용신고 전에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32번 같은 문제는 이 A, B, C, D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표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릴 표현이지 내용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59페이지에 33번에 보면 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공동사용은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활용해서 공동사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A 공인중개사, B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서 A도 등록 신청하고 B도 등록 신청하면은 처음부터 공동사무소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A가 이미 등록한 사무소에 B가 A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이미 등록해가 영업하고 있고 B도 영업하고 있는 별개의 사무소인데 A가 B 쪽으로 이전하든지 B가 A 쪽으로 이전하도 이전 신고 절차를 밟음으로써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A 사무소가 있고 B 사무소가 있고 제3의 사무소를 확보해서 A도 이전 신고 B도 이전 신고를 함으로써 AB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를 활용하고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절차를 등록 절차와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활용해서 공동사용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죠. 3번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라 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이라는 글자를 사용해도 무방은 하죠. 그러나 꼭 그 명칭을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4번에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공동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공동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라고 봅니다. 그를 고용한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공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무소의 운영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사용할 목적뿐이다라는 거죠. 34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된 겸업 업무와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업무 지역 범위 이런 것도 거론될 겁니다. 자, 3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동일하지 않다는데 같습니다. 이게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죠. 3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으로 제한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4번 지문처럼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라면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외에는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해 정보망 하는 당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하는 정보망을 당해 정보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일 때는 여전히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5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장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지 않고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도 똑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35번 문제로 갑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즉 겸업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우리 겸업 업무는 할 수 6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14조 1항에서 5가지,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할 수 우리 14조 조문의 시스템을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래 있습니다. 모든 교재가 이 법 규정에 맞춰서 교재를 편집하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내용이 맞게끔 교재를 편집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조금 부실한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14조에 보면은 이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업무 범위에 관한. 그래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래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다음 각 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호부터 5호까지 적혀져 있거든요. 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요 5가지 업무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업무가 1번이 관리 대행 업무고 2번이 상담 업무고 그 다음에 3번이 프랜차이즈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죠. 4번이 분양 대행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제한 업무로서 용역의 알선 업무죠. 그리고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이라고 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는 법인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뭐가 있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2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공매 이런 걸 빼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만큼은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공매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법조문 14조 2항에서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부칙 규정에 가면은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이 5가지와 이 경공매 관련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가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하게 되면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디귿의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기업 디귿 미업,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토지 분양 대행은 뭐 하는 거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업은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오히려 금지행입니다. 33조 규정에 한 금지행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 36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관리 대행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규정에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뭐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이죠. 이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주택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겸업은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4번에 중개업을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따라서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제공 업무가 가능한 거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가면 부칙도 들어가는 거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면적 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쓰는데 공장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는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을 뿐이죠. 2번에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3번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다면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해놨는데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면적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을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모았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농업용 창고 시설의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다는데 관리 대행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7번처럼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경우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리 대행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 대행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 5번 같은 거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는 것은 겸업 업무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1번에 상업용 건축물이 맞고 관리 대행이면은 겸업할 수 있는 거죠. 시청 빌딩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0호 단지로 구성된 단독주택에 놨는데 주택의 분양 대행 가능한 거죠. 30호 단지 의미가 없습니다.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하는데 이 도배 이사업체의 알선 업무가 가능한 것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이 3번이네요. 공장 건축물의 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인데 공장 건축물의 부지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도 가능합니다. 39번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는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모합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은 업무를 다 겸업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의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점. 3번에 겸업 업무의 경우 중개보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2번과 3번 관점 상당히 중요하죠. 4번의 중개법인의 대표 등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의 임원, 대표 이런 사람들은 이 중개법인의 대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타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겸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번의 경매 사건에서 건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 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 이게 바로 매수신청 대리행위죠. 이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 겸업하고자 하는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으로 처리하셔야 되네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모한다라는 점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죠. 그 다음 64페이지에 40번 문제로 갑니다. 고용인에 관한 문제죠.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가기 때문에 틀려버렸죠. 여기서 업무 개시 전에라는 말은 고용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업무에 수행케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닙니다. 고용신고는 고용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고용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존을 두어야 한다는데 고용인의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3번에 당해 중개에 관여한 중개보조원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개보조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4번에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중개보존에게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는 규정도 없죠.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것도 사후 신고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는데 1.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신고가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이죠. 다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고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 되려는 자는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출하지 않죠. 왜?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죠. 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의 주체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죠.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관계기관의 조회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번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 위반 시에 명확한 제재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무사항은 맞는데 위반 시에 제재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39조 1항의 업무정지 사유 중에 그 밖에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로 갑니다.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고용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해놨는데 결국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서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중개보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죠. 이 부분은 우리 29조 1항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에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보존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O 답항이 되겠고 3번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이나 또는 중개보존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신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죠.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주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무과실 책임의 성격이 있는 거죠. 5번에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면은 과실상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용인이 알겠어요? 고용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용인이라도 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만은 손해 입은 의뢰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면은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주장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고용인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상대방, 의뢰인이 부주의가 있다면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43번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중개보존의 고용 또는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신고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입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기는 됐지만은 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 법 위반 사항이 아니죠. 따라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네요. 그 양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용인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와 49조에 규정되는 3년짜리와 1년짜리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3의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해놨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사실입니다.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이 선고된 거죠. 그러나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라야 자격 취소 사유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해놨는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 정의에 비춰보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A와 중개보존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이지만 중개보존은 직무교육의 대상이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점검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나 중개보존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고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중개보존은 대행 신고 못합니다.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중개보존은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다 했는데 틀려버렸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존은 다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중개보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44번 문제를 통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존의 공통점, 차이점을 좀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45번으로 갑니다. 인장의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바로 틀려버렸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있으면서 인장 등록 의무까지도 규정을 해두고 있죠.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사유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바로 법인의 인감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는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법조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세 사람은 다 개인이죠. 개인이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할 사람, 법인으로서 인장 등록할 사람, 여기에 따라서 인장 등록의 기준과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는 이 문장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계가 없는 거죠.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해야 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하는 이런 것도 법인하고 관계되는 것일 뿐이지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규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69페이지에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개인이죠.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한 인장 바로 틀려버렸죠. 우리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하면 되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은 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거죠.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창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뜻을 그랬습니다. 누가 등록하는지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사항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47번에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한다. 틀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인이니까. 2번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게 O네요.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개인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될 것이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주사무소에 등록할 인장은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한 후에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48번에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중개인에는 등록한 인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인장의 등록과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한 등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법 개정된 사항은 1차적으로 출제 순위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들은 꼭 필히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니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인장 등록은 등록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인장 등록은 등록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다만 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 허용해 주고 있을 뿐이지.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틀린 답항은 2번입니다. 최근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문서한 인장 등록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8절에 사무소 등록증 등의 개시에 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